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말이죠. 덴마크 출신의, 덴마크래. 예. 어딥니까? 네덜란드 출신의 판 감독님께서 오셔갖고 판을 좀 새로 깔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유력하다 그랬었는데, 협상이 결렬됐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저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망신이요? 어떻게 해요? 지난주 일요일에, 네. 제가 이제 확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네. 뉴스와이 나가가지고, 뉴스와이, 예, TV에. 예, 이 판 감독, 판 마르베이크 감독이 한국에 오기로 결정을 했다. 네. 그 이유는 뭐뭐뭐다. 어느 쪽으로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판이 깨졌으니,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오보를 낸 거죠. 허언을 하신 게 되네요. 예,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제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몇몇 신문에서 제가 한 얘기를 이 전문 용어로 우라카이라고 살짝 좀 바꿔가지고 계속 실어서 이제 판마르크 베이크 감독이 거의 결정된 것처럼 계속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결국엔 그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절차를 이제는 뭐 얘기를 해도 그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이 판마르베이크 감독이 이제 축구협회로부터 협상하자 제안을 받고 네. 이제 나름 치밀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자신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오게 되면은 네덜란드 코치는 한 명 정도는 데리고 오겠다. 네. 자신이 이제 제자였었는데 이제 코치로 성장한 사람 이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이 국내의 채널을 가동해서 역시 에이전트겠죠. 이 국내 채널을 가동해서 이분한테 축구협회 속사정 좀 알아봐달라. 어느 정도의 진정성 갖고 들어오는 것이냐. 네. 알아봐서 이제 이분이 축구협회 속사정을 알아봐가지고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용수 기술위원장 만나보고 나니까 믿음이 간다. 이제 마지막 세금 문제 알아보고 난 다음에 가겠다라고 이제 요 라인으로, 이 판마르베이크 감독 자기가 데리고 오려고 했던 그 코치로 내정했던 자신의 제자, 그 제자하고 연결된 국내 에이전트, 이쪽 라인을 통해가지고 저는 알아봐서 오케이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예. 그럴 것 같다고 저희 스포츠당에서도 말씀을 예. 해주셨잖아요. 그랬는데 네. 오늘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네. 예상과 달리 판이 깨졌다라고 네. 이제 밝혔습니다. 이 원인은 이용수 위원장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네. 결국엔 그 얘기예요. 하나는 세금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용수 기술위원장의 표현을 들어보면 주활동 무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주활동 무대라는 거는 판 감독이 이제 유럽을 얘기한 거고 이게 네. 이제 자기 가족과 같이 있겠다 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유턴을 한 것 같은데 세금 문제는 제가 잠깐 알아보니까 국내에서는 소득세가 40% 내야 되고 네덜란드에서는 50%. 아이고. 근데 조세협정이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한 군데에서만 내는 거는 맞는데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축구협회가 제시한 금액이 20억 원이 안 됐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최대 50%를 적용해서 보면 20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은 10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연봉이 너무 적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 외국인 이번 판 감독 말고요. 이 야구나 축구, 농구에서 외국인 선수들을 데리고 올 때에 네. 사실상 이 세금을 대납을 해주는 구단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연봉은 높여주되 네. 발표할 때에는 연봉을 깎아서 발표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 가이드라인 그들끼리 이제 연봉 얼마 이상은 안 된다 이게 그 조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네. 피해 가고 네네. 그랬는데 아마 그 세금 대납 문제가 저는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물밑에서의 협상이. 네. 근데 아마 그게 아마 깨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판 감독이 뭐 가족을 중시하는 건 좋은데 뭐 대표팀 경기가 없을 때 유럽에 있으면서 그 대부분 다 유럽에 있으면서 유럽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 관찰해 보겠다. 이거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는 힘들죠. 어렵죠. 예, 그 명분은
좋습니다만 예. 실제로 우리는 뭐 꼭 그래야 된다는 생각은 지금 안 합니다만 예. 웬만한 합숙하는 분위기에서 예, 개인 사생활 같은 것은 그렇게 유럽이나 예. 다른 나라처럼 보장 못 받잖아요. 예. 뭐 그뿐이겠습니까? 평시에도 선수촌에 입소해갖고 거기다가 그런 판에 말이죠. 예. 네. 거기다가 이제 축구협회에서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원했던 바는 네. 이제 돈 주고 데리고 왔으니까 그 대표팀이 특히 바쁘지 않을 때는 네. 뭐 코칭 스쿨이나 코치 아카데미 같은 것을 열어가지고 네. 국내의 이 초중고등학교 코치들 데리고 와서 판 감독이 좀 자신의 그 노하우도 가르쳐주기도 하고 네. 이런 면에 진짜 지도자, 이 감독만이 아니라 네네. 한국 축구의 이런 면에서 지도자가 좀 되기를 바랬는데 정말 판을 깔아주길 바랐는데. 예, 그게 판 감독이 엎어버렸죠. 그렇군요. 자, 그럼 결국은 조건에 맞지 진정성을 확인했지만 결국은 그 조건이 맞지 않다. 예. 그냥 이렇게 얘기가 되는군요. 그러면 지금은 다른 대안을 알아봐야 될 텐데. 이용수 기술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협상이 결렬된 배경하고 차후 대책 이제 이 질문이 나와서 밝혔는데 이순희 감독 후보를 지금 점 찍어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이순희 협상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기술위원회에서 감독의 조건을 밝혔었잖아요. 네. 근데 추후에 들어보니까 이 감독의 조건이 너무 엄격하고 너무 이상적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 감독 후보군을 넓혀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점 찍어둔 한 명의 이순희 후보가 없다는 얘기겠죠. 좀 더 넓혀가지고 다시 한번 골라보겠다. 그래서 이용수 기술위원장의 스타일을 보면은 한 번에 뭐 두세 명하고 협상을 막 들어가면서 급하게 빨리 하겠다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면밀히 검토하고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와 진정성을 갖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상을 하겠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9월 초에 대표팀이 그 평가전이 있잖아요. 네. 평가전이 있는데 그럼 감독을 누구를 안 치느냐? 이 감독 자리는 비워두겠다. 그리고 대신에 어차피 외국인이 오더라도 코치는 한국 감독을 써야 되는데 한국 코치들을 잘 모를 테니 기존의 그 홍명보 감독 코치였던 박건하 코치하고 네, 네. 이 김봉수 골키퍼 코치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 신태용 전 성남 감독을 코치로 새로 올려서 3명의 코치 체제로만 평가전 치르고 외국인 감독 올 때는 이 3명을 추천해서 가도록 하겠다. 그렇군요. 이런 계획입니다.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과 상황에 쫓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감독을 이렇게 선임을 하는데 그야말로 하청업체 고르듯이 예. 네, 여러 군데 데리고 와갖고는 그것도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서로 연락하고 그러면서 예. 뭔가 좀 간 맞추고 이러는 걸 하지 않겠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뢰감을 줄 수도 있겠군요. 근데 한번 지난번에 우리가 2002년 이후에 외국인 감독 영입하고 이럴 때마다 네. 조중현 회장 계실 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는 네. 온갖 잡음, 마찰, 비밀스럽게 자기네들끼리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디서 뽀록 나가지고 다 들키고 그렇죠. 또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보면 다 그 말이 맞고 예. 온갖 네. 갈등이 많았었잖아요. 사람이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일단 이용수 기술위원장 조건 밝혔고요. 네. 어디로 간다 얘기했고요. 또 깨지고 난 다음에 이 기자회견 또 즉시 열어가지고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런 면으로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다. 다음 후보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가겠다. 네. 이렇게 알릴 거 알리고 공개적으로 하니까 뭐 이번에 감독 추천 협상했던 게 판이 깨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난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 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가겠다는지 이런 원칙이랑 자기 소신을 밝히니까 뭐 문제 없이 굴러가잖아요. 네. 이렇게 바뀝니다. 사람 한 사람 바뀌었다고. 그렇군요. 예.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을 땐 역시 헤드가 중요하다. 지도자가 중요하다. 예. 역시 정치도 그렇습니다. 그죠? 정치도 당연히 그렇죠. 예. 정치야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뭐 이번에 좋은 사례 봤잖아요. 우리 교황 오셨을 때. 네네. 야, SNS에 난리가 났어요. 네. 우리 유가족 대표, 세월호 유가족 대표, 네. 이 청와대 경호원이 막으려고 하는데 이 교황의 경호원이 그러지 말아라. 네. 오히려 유가족 대표를 보호해줬죠. 네. 교황과 만날 수 있게. 일단 이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다 이 와중에 예. 무슨 일부의 동아일보의 김순덕 논설위원은 예. 교황의 인기는 경제 효과, 관광 유발 효과에 힘이 크고 그리고
이분이 그 독재 권력과 싸워가면서 예. 그런 포퓰리즘을 자기 따라 배워갖고 이제 포퓰리즘에 입각한 예. 그런 걸 했다. 예. 뭐 이렇다고 하는 논지에 논설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끔 가다가 우리 이제 사람들 만날 때 네. 일종의 벽 같은 거를 느끼는 때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얘기하고 대화해보고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은 내 생각을 전달하거나 그의 생각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벽. 어떻게 또 교황의 그런 한국에서의 그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서 그걸 또 이 경제적인 효과랑 뭐 산업적인 효과를 그걸 또 어떻게 그 계산할 수 있는 발상을 갖고 있는지 예.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는 축구를 모든 것에 중심에 두고, 예. 그리고 선수들, 코치진, 이런 것들을 중심에 두고 해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예. 안 그랬습니까? 이전까지 그 축구를 중심에 두고 하지는 않았죠. 왜냐? 예. 이전에 그 최순영이나 우리 저기 정몽준, 조중현 네네. 회장 얘기할 때 축구를 국가대표팀을 중심으로 뒀죠. 네. 그러니까 유소년 한국 축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팀이 성적을 내야 된다. 대표팀이 매달렸는데 왜 매달렸느냐? 대표팀이 성적을 내야지 그들의 자리가 보존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면에는 그들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또는 정몽준 회장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대표팀만 관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뭐 복마전처럼 보이는 거죠. 무슨 협회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뭔가 저 팀은 암수를 쓰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자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죠. 정정당당히 플레이하지 않고. 그거를 얼마나 우리 같은 흔히 꼼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조금만 전화 두들겨 보면 금방 들통나는 내용인데, 그렇게 고급한 비밀이나 정보도 아니에요. 그거를 지네들끼리만 알겠다고 다 숨기고, 겉으로 밝히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알겠다고, 어차피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밀실 행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웃기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왔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 베이마르 감독이었나요? 판마르 베이크. 참,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예. 아니, 바이크라고도 나와요. 근데 네. 제가 알아본 바는 표기법이 판마르 베이크가 맞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판마르 베이크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유럽 사람들의 이름 같은 경우에 중간에 들어가는 게, 예를 들면은, 스페인 같은 경우는 돈. 예. 돈이 중간에 들어가 있거나, 예. 또, 그러니까 스페인. 프랑스는 이제 드죠. 예. 골씨 집안에 드가 붙음으로써 귀족이 된 거고. 그러면 골할 때 그 드골은 따로따로 골이에요. 예. 그렇구나. 예. 그리고 돈 디에고 할 때 돈도 그런 거고요. 예. 이 네덜란드에서는 반자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다이크 이런 거에. 예. 근데 판도 역시 그런 거 아닌가. 왜냐하면 독일에 가면 폰 비스마르크 할 때 폰은 또 그런 귀족의 그런 거래요. 그래서 판 감독 했을 때 이분도 혈통이 귀족 출신인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저도 짐작이 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은 혹시 여기는 중간 그거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해주신 말씀은 바로 70년대 권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랬어요. 권투입니다. 권투. 예. 70년대 권투를 얘기하자면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한국 권투의 르네상스. 네.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권투가 꽃을 피웠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좋습니다. 70년대 권투하면은 왠지 액션 영화 같은 느낌이 딱 들고 예. 맨발의 청춘 이런 음악이 딱 깔려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맨발의 청춘 그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 우리가 이 스포츠당 시작하게 되면서 1910년대, 20년대 이 한국 이 근대 체육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권투 얘기를 하면서 이미 1930년대 그 당시에 미국 프로복싱에 진출해가지고 수많은 연문을 뿌리기도 하고 했었던 이 조선 주먹 사나이들의 얘기를 한참 동안 했었잖아요. 했었어요. 예. 다 까먹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 민족의 주목은 좀 셌던 것 같아요. 그 어려웠던 시절에 한두 명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본 프로복싱계를 점령하다시피 했었었고요. 근데 그 이후로 맥이 끊겼죠. 네. 그러다가 깜짝스럽게 등장한 인물이 1960년대에 김기수. 예. 근데 김기수 이후로는 또 한동안 잠잠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66년도에 타이틀을 쟁취하시고 60년대에 그냥 넘어가고 그 70년대도 1년, 2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넘어갔죠. 네네네. 근데 1970년대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오래간만에 키도 작고 근데 굉장히 빠르고 보기에 좀 똘똘해 보이는
복서 한 명이 나타난 겁니다. 벤턴급에서. 예. 그의 이름은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예. 야. 근데 이 홍수환이라는 이 복서는 이 복싱 실력뿐만이 아니라 스타성도 있었어요. 떠버리고. 네. 그리고 방송을 알아서 카메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네, 네. 그러면서도 이 스캔들도 뿌릴 줄 알고.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많은 그 유명한 어록들이 그는 이미 복서로서 간 지가 오래됐지만, 네, 네. 떠난 지가 오래됐지만, 그가 남긴 유명한 말들은 지금도 뭐 사전오기도 그렇고요. 네. 막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인기 강사로 전국을 예. 누비면서 예. 예, 고액의 강연료를 받는 예. 강사 아니겠습니까? 어쨌건 스타성 있는 분이었었습니다. 네. 한 분이랑 예. 결혼하고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하기도 하고 사생활을 하는 예. 거군요. 네. 근데 이 홍수환이 이 이름을 알리게 된 때가 언제였었냐? 1974년 7월 3일. 7월 3일입니까?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은 뭐 알 리는 없었겠죠. 지구 네. 반대편 그야말로 네. 가가지고 더반이라는 도시에서 세계 타이틀 매치를 갖게 된 거였었죠. 네. 이 더반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댓글에 더반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올려주시면은 뭐 기념품을 나중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우리 그 축구와 관계 있는 도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남아공 월드컵 때 우리 3차전 했죠. 아. 나이지리아와 비교가지고 원정 월드컵 사상 최초로 16강. 16강을 확정 지었던 뭐 그런 네. 데입니다. 근데 상대가 누구였었냐면 이 74년에 이 WBA 벤턴급 세계 타이틀 매치였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놀드 테일러였습니다. 아놀드 테일러. 예. 아마 이 40대 후반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백인이었죠? 예. 예. 그랬는데 이 당시에 홍수환의 직업은 물론 복서였지만 복서이기 이전에 또 다른 직업이 있었어요. 군인이 아니었나요? 군인이었습니다. 예.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국군 체육부대 상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입대할 때 잘하는 선수들은 상무가 가지고 운동을 계속 하게 되는데 네. 그때는 상무가 없어가지고 부대별로 아니면 군별로 네네. 육군이다, 뭐 해군이다, 뭐 해병대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막강한 부대가 있죠. 수도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아, 수방사. 예, 지금의 수방사인데 그때는 수도 경비라고 해서 지금은 수도 방위인데 수경사라고 했었거든요. 예. 수경사 소속의 군인이었었어요. 네. 근데 수경사에서 이제 똘똘한 운동 선수들은 이제 키우고 있는 거죠. 네. 그랬는데 수방사의 그 운동 선수들도 몇몇 있었었는데 그들의 원칙이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간에 나가서 지면은 영창이다. 영창에다가 유격 훈련 보내고 그리고 도저히 이 허무하게 졌다. 네. 투지도 없이 졌다라고 한다면 아예 운동을 못하게 그냥 일반 부대로 전출시켜 버립니다. 전방 부대로. 근데 운동선수가 아우지 탄각이 따로 없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이없이 패해가지고 투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패해가지고 수경사에서 그냥 일반 부대 전방 부대를 가게 되면은 네. 선수 생명이 이제 끝날 수도 끝난 있는 거죠.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수경사에 들어가가지고 이 경기 나설 때는 죽느냐 사느냐 이 돌담길에서 왼쪽으로 떨어지면 죽는 거고 오른쪽으로 떨어지면서 사는 거고 이런 그 자기의 그 생명을 선수 생명을 걸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었죠. 지더라도 악으로 싸워서 악으로 깡으로 예. 버티기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런 거를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요구했었던 네, 얘기였었죠. 네, 네. 군인 정신으로 싸워라. 예. 네. 그래서 이 수경사 군인 홍수환이 그 당시에 지금으로는 우리가 뭐 경기하기 전에 그 전력 분석 같은 걸 네, 하잖아요. 네, 네. 근데 홍수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진 한 장 보고 갔대요. 사진 한 장 보고서 키가 크댄다. 키가 크구나. 이거 하나 알고서 그냥 무조건 생전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지구 반대편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으로 날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4년 7월 3일 네. 아놀드 테일러를 이기고 WBA 벤턴급 세계 챔피언에 오르게 되죠. 키가 크니까 무조건 안으로 파고들어야 되겠구만. 이 정도 작전만 짰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리치가 길 테니까 예. 내가 아웃복싱 하면은 불리하겠다. 아웃풋은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예, 키작은 선수는. 그렇죠. 예. 예. 파고들어야죠. 예, 네. 해서 이겼는데 그때의 이 그 텔레비전 중계가 안 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늘 알고 있잖아요.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여기는 예,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 예, 더발입니다. 예, 예. 라디오 중계만 되던 시절이었었어요. 네, 네. 근데 유명한 여기서 또 말을 어록을 남기셨죠. 뭡니까? 이기자마자 네. TBC 그 당시에 TBC가 중계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그 중계진 마이크로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네.
이 라디오로 생중계되는 시절에 예. 홍수환이 엄마한테 연결해가지고 얘기를 했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예. 그 어머니가 또 센스 있게 그래 대한민국 만만세다. 대한국민이었어요. 대한국민? 예, 대한국민 만세다. 예. 예. 또 그 당시의 시대상이 더 이렇게 적절히 정권이나 이런 그 대통령이 좋아할 얘기들이잖아요. 네. 대한민국 만만세 챔피언 먹었어. 예. 이게 이제 그 당시 굉장히 히트를 쳐가지고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어록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래, 대한국민 만세다. 예. 참. 그 당시로서는 그런 그 모자지간의 얘기가 보는 이로 하여금 뭔가 굉장히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줄 수도 그 당시 있었겠죠. 표현으로 그 실향민이었잖아요. 예. 실향민이었고, 홍수환의 동생, 홍수철 씨. 예. 홍수철 씨는 홍수환 씨보다 좀 더 갸름한 인상이었고, 가수였었어요. 네. 그리고 이분도 학교 다닐 때 꽤나 주먹질을 해댔던 네, 그런 분이었다고 전 들었습니다만 예. 두 형제가 유명했죠. 했었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여전히 그 챔피언 타이틀은 그 이듬해였습니다. 75년 3월에 미국 LA에서 이제 멕시코의 알폰소 사무라하고 방어전을 치르는데 네. 여기서 이제 KO패로 져가지고 상실하게 됐죠. 네. 챔피언 타이틀을. 그래서 상실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냐? 제일 첫 번째 국내 복귀해서 해야 되는 일은 수경사 영창 가가지고 일주일 지내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두들겨 맞아서 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예. 영창 가갖고 일주일 아이고. 지내고 나왔고요. 예. 절치부심을 했죠. 네. 이 알폰소 사무라에게 복수를 하고야 말리라. 그런데 이제 후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자신이 갖고 있는 돈 10만 달러를 다 털어가지고 경비를 대가지고 알폰소 사무라를 불렀어요. 대단하네. 그거 지면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다 날리는 거죠. 그 당시 10만 달러면은 아껴 쓰면은 평생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다 걸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없어진 인천의 그 당시 동양 최대라고 우리가 맨날 자랑했던 선인체육관에 예. 이 멕시코의 그 알폰소 사무라를 불러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여기서 또 실패를 했습니다. 거기서 실패합니까? 한동안 불운의 시기를 걷게 되죠. 그랬는데 행운처럼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또요? 예. 이 주니어 패더급이 신설된 거예요. 체급을 그럼 올린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감량 때문에 사실 좀 무리한 게 있었었는데 네. 자신의 적정 체중에 맞는 이 주니어 패드급이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초대 챔피언을 결정해야 되는 챔피언 결정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50kg급이긴 한데 예. 패더급 같은 경우는 벤터급보다 위고 예. 거기 주니어 패더급이 신설됐다는 것은 체중 감량의 고통을 좀 누글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자신이 갖고 있는 체력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경기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챔피언 결정전에 나갈 선수 중에 그 선수를 찾는데 티켓 한정이 한국에 배분이 된 겁니다. 네네네. 한국의 이제 권투위원회가 나갈 선수 누구냐. 네. 그 당시에 홍수환과 쌍벽을 이루는 홍수환의 절친이자 라이벌이었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염동균? 염동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염동균과 홍수환을 붙여라. 네네네. 이기는 자에게 티켓을 줘라. 야, 이거 절친이었었어요. 절친인데. 예. 결국에는 그래서 이 염동균을 홍수환이 이기고서 티켓을 받아서 챔피언 결정전에 나서게 되죠. 근데 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또 우리 국민에게 회자가 되는 유명한 일화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였었냐? 이제 한국의 홍수환, 그리고 상대방은 누구였었냐? 상대방은 파나마에 불과 18살짜리 네. 소년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난 신예였잖아요. 복싱 천재라고 네. 불렸던 18살짜리 지옥에 속은 악마. 우와. 카라스키아. 예. 그 11전 11K 우승. 11전 11KO 우승. 예. 돌주먹이죠. 100% 승률에 100% KO. 예. 그런데 이 객관적인 전력상 네. 그래서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모든 그 해외 언론들도 카라스키아의 승리를 그냥 점찍어 놨어요. 점찍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이 TBC가 중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어차피 지는 경기 네. 왜 중계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 챔피언 결정전 있기 일주일 전에
이 우리나라의 그 주니어 라이트급의 김태호가 세계 타이틀에 도전했다가 졌거든요. 아, 예. 그 지는 경기 중계했다고 또 뭐 청와대로부터 또 이제 그 우리말로 하면 찐따 받았는데 참 청와대는 바빠요, 그럴 때는. 바쁘죠. 외화 낭비를 했다고 했는데 또 이걸 해야 되느냐. 네. 하다가 결국에는 중계방송을 하기로 했었었죠. 네. 왜냐하면은 이 후원 기업이 들어왔어요. 아. 한번 홍수아는 한번 해봐라. 왜냐하면 홍수아 똑같이 챔피언이 되고 이겼었어도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라든지 이런 좀 그 상품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보고서 홍수아는 한번 밀어보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광고했었었죠. 광고 효과를. 예. 네. 근데 이 카라스키아가 젊은 친구 18살인데 젊다기보다 어리죠. 네네. 승리를 자신했었습니다. 그렇겠네요. 도발을 했어요. 게다가 자기 동네잖아요. 예, 파나마를 불러가지고 예, 하는데 예. 도발을 한 거죠. 먼저 예. 경기 벌어지기 며칠 전에 홍수환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우리 게임하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형님 우리 게임하는데 이 15회잖아요. 세계 타이틀전이 15회 이런 건 너무 간지럽고 옛날 그 로마 시대의 그 검투사들이 했던 것처럼 무제한으로 상대방 한 명이 쓰러져서 못 이길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오. 홍수환이 열받죠. 그렇군요. 열받죠. 열받아가지고 홍수환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때까지 그 3 넉다운제 네. 한 라운드에서 3번 다운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KO 패. 예. 이거 3 넉다운제였었는데 이건 말고 한 라운드에서 몇 번이나 쓰러져도 그냥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가는 걸로 하자. 그 넉다운제를 무제한 넉다운제를 가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홍수환을 살려준 챔피언으로 만들어준 카라스키아 입장에서는 괜히 까불어가지고 자신의 네. 발목을 발목을 잡은 결정적인 그 반전의 계기가 됐죠. 맞아요. 나중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자식이 까불잖아요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77년이었습니다. 11월 3일 네. 파나마시티의 체육관 무려 그 체육관에 2만 명이나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파나마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예. 그런데 곤투의 인기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1라운드 두들겨 맞고 네. 2라운드 또 흠씬 샌드백처럼 두들겨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운 2라운드에서 예. 또 다운, 다운. 또 다운, 다운. 또 다운. 4번이나. 네 번이나 다운을 당한 것이었죠. 그래서 2라운드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그 벤치에 왔을 때 네. 그 트레이너가 네. 창피하니까 3라운드까지만 뛰고 포기하자라고 얘기했는데 홍수환이가 끝까지 가겠다라고 간 거였었죠. 이 카라스키아가 우리 그 무제한으로 하자 이 얘기 없었으면은 이미 2라운드에서 홍수환이 4번 다운당했으니까 3번 다운당할 때 경기가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3라운드가 됐는데 홍수환이 극적으로 이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카라스키아를 카운터 펀치 한 방 맞고 카라스키아가 그러기가 몰린 상태에서 로프에 그냥 기댔을 때 간신히 기대가지고 계속 두들겨 패는 거를 주심이 보고서 도저히 안 된다. 이거 사람 죽겠다 해가지고 맞아요. 말린 거죠. 말려가지고 홍수환의 극적인 KO 승으로 세계 타이틀을 갖고 온 거죠. 아니 정말 그 맞는 입장으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때리는 사람의 감정이 이입된 것은 진짜 통쾌했었던 그러니까 줄에 걸려갖고 이러고 있었던 그쵸. 카라스키아를 계속 위에서 주먹으로 내려 꽂았잖아요. 네. 그 2라운드에서 4번이나 다운당했던 홍수환이 3라운드에 그렇게 살아나리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졌던 얘기가 4전 5기. 7.8기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유효적절하게 회자가 되고 있는 이 두 번째 오력을 이 파나마에서 홍수환이 만들어낸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중계가 끝나고 또 이제 경기가 끝나고 중계석에 와가지고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 말은 카라스키아 어린애가 너무 건방져서 꼭 이기고 싶었습니다. 이런 또 어록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생애 2번째 카퍼레이드 김포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첫 번째 그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이겼을 때 2번째 이 파나마에서 또 세계 챔피언이 됐을 때 2번째 카퍼레이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인기 절정의 가수였던 오키 씨랑 가정을 이루고 폭력으로 이의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만 이혼했다가 나중에 결합하기도 다시 하고. 해서 지금은 나름 보면은 해피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하다가 망해갖고 알래스카 가서 택시 운전을 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예. 그러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예. 그래서 지금 성공학 강사로 예. 이렇게 명성을 떨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이지만 유독 이 권투 선수 출신 중에서는 이 현역 시절에 돈을 많이 벌고 네. 인기를 누렸지만 은퇴 후에 이 성공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성공한 은퇴 후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복서라고 봐도 괜찮죠. 그것도 순조롭지가 않았어요. 예. 결국은 자신에게 맞닥뜨려진 이런 실패, 실수 이런 것을 온전히 감내하고서 공격적으로 예. 이렇게 그것을 해나간 끝에 인파이팅을 한 끝에 아웃복싱을 안 하고 예. 인파이팅을 한 끝에 결국은 성공을 하신 거죠. 성공을 했죠. 예. 말년에 노년에 아름답게 살게 되면은 네. 행복하게 살게 되면은 일도 하고 하게 되면은 뭐 성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참 불행했던 케이스도 있고요. 예. 70년대 주목들 중에 많은 주목들이 명멸해 갔습니다만 오늘도 다른 분 얘기도 해주신다 그랬습니다만 예. 시간이 되시겠어요? 예. 근데 이 복싱이 네. 권투가 70년대라는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네.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이제 한참 그 산업화로 접어드는 시기이잖아요.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도시화가 되고. 네. 그러니까 이 산골이나 농촌에서 젊은 친구들이 차라리 공장을 다니겠다. 네네네. 도시로 그냥 꾸역꾸역 모여들지만 그 속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뭐 70년대 그 스크린을 점령했던 이 호스티스 영화들인데 네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먹의 길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뭐 흔히 얘기하는 그 당시 어떤 시에서 남대문 주변에서 폭력배가 되거나 네네. 그런 일들이 늘상 벌어졌던 시대였었잖아요. 너무 저임금이고 열악했거든요, 공장이. 예. 거기서 진짜 이것을 감내하면 좋은 날이 올 거야라고 버티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 많으니까. 예.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각자의 개개인도 그 당시에 또 이제 그 박정희 정권이 독재로 치달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억눌린 감정이 많이 있었다 이거죠. 아하. 이 개개인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가 많고 하고 네네. 싶은 말 제대로 못하고 네네. 우중충한 분위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열리는 그 뭐 월드컵 예선이나 축구 그리고 뭐 한일전 이런 거에 이 표출이 됐었지만 부정기적으로 가끔가다 열리는 대회잖아요. 네. 근데 권투는 세계 타이틀 매치, 동양 타이틀 매치, 한국 타이틀 매치 수시로 연중 그냥 열린다 이거죠. 근데 네. 가서 보면은 피 튀기잖아요. 네. 직접 주먹으로 상대방을 가격을 하고 이런 거에 그 분노의 표출이고 엉뚱한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다 날려버렸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음악으로 따지면 락입니다. 예, 엄청난 락 콘서트를 보고 난 다음에 좀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네요. 예, 시원한 이런 느낌이 예. 좀 오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홍수환의 뒤를 이어가지고 끊임없이 네. 선수들이 배출이 된 겁니다. 그 라이벌이었던 염동균 선수도 세계 챔피언을 지냈잖아요. 지냈죠.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재두도 있었고요. 미들급에. 이 김성준, 김상현, 또 이 음. 최초의 권투에서는 학사 복서 박찬희 대학교를 기교파였죠. 들어갔던 예. 박찬희 또 김태식, 김철호, 김한재까지 이어져 오게 되는데 이 시대의 그 시대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불운의 복서가 있습니다. 이분의 스토리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 시대의 시대상까지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김성준이라는 이 복서 세계 챔피언까지 지냈던 복서였었는데 김성준 복서 얘기를 시작을 한번 해보죠. 예, 뭐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느끼시면은 혼자 계속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예, 예. 근데 아까 딱 말씀하셨잖아요. 잘생긴 복서라고 김성준 얘기할 때 진짜 잘생겼어요. 네. 귀공자풍이었었거든요. 귀공자풍이 아주 곱상하게 생길 얼굴. 이 복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그의 집안은 오히려 찢어지게 가난했죠. 그래서 어렸을 때 가출한 겁니다. 예. 서울로. 예.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뭘 할까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뭐 청계천 미싱, 예를 들면, 아니면은 술집, 였던 것처럼 김성준도 어렸을 때부터 남대문 근처를 떠돌아다니면서 껌파리, 그리고 지금은 신문파리가 없어졌죠. 네. 신문파리 소년을 하면서 어렵게 지냈던 겁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소매치기 선수로 성장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 안창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조금 이제 들여다 보니까, 안창따기가 소매치기의 아주 그 고전적인 수법이라 그래요. 네. 이 면도칼을 갖고서 여자들의 이 핸드백을
잘라가지고 지갑을 꺼내거나 예. 남자들 이 상의 그 안주머니를 면도칼로 또 베어가지고 네. 지갑을 꺼내거나 이 안창 따기의 명수였다고 합니다. 그 자칫하면은 사람 다치게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렇죠. 섬세한 칼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이 안창 따기의 명수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실력을 그랬군요. 예 갖고 있었던 거죠. 네. 일단 이제 그가 어느 날 환멸을 느꼈습니다. 소매치기 생활 벗어나자. 네.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홍수환의 두 번째 챔피언 등급. 네. 아까 파나마에서 카라스키를 이기고 네. 이 카 퍼레이드를 할 때 이 김성준이 나중에 한 얘기는 그날이 나에겐 대목이었었다. 카 아. 퍼레이드를 보러 온 환영 인파들 속에서 엄청나게 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신없이 와 만세 부르고 있을 예. 때. 예. 그러면서 돌아가는 길에 이거다. 아. 복싱이다. 복싱을 하자. 예. 아. 그 소매치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복싱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력이 발휘가 돼서 한국 챔피언까지 올라갔어요. 일단. 근데 한국 챔피언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챔피언의 자리에 올라서 이제 복수의 길로서 이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자기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챔피언이 된 시점에서도 가끔가다 명절이나 이 특수가 올 때가 되면은 남대문에 나와가지고 안짱따기를 한 겁니다. 아, 네. 그러다가 이 검찰의 특별 집중 단속에 걸렸죠. 경찰에 걸렸군요. 예. 네. 검찰에. 검찰이요? 어이구. 예. 담당 검사가 이제 김진세라는 검사가 이제 있었거든요. 네. 이 김진세 검사가 자꾸 보니까 직업이랑 알고 보니까 한국 챔피언이라 이거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가출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이 복싱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려고 해서 한국 챔피언까지 갔다라는 얘기 들어보고 조금은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없던 일을 할 테니까 나가라. 나가서 대신에 운동 열심히 해라. 그랬는데 이 김성준은 내보냈지만 김성준과 같이 놀던 또 다른 그 거물 소매치기를 잡아야지 되잖아요. 아, 예.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김성준의 그 친구 중에 최영수라는 또 이제 거물 소매치기가 있었었죠. 네. 근데 최영수를 잡기에 이제 검찰이 온 신경을 세우고 있는데 1개월쯤 들어가고 난 뒤에 그 수사를 해보니 이 최영수가 잠적했다가 김성준의 집에 들락거린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최영수가 김성준의 집에 왔을 때 검찰이 급습을 해가지고 둘 다 잡아갔죠. 그런데 이 김성준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네. 갔는데 결국에는 구속이 됐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이 구속이 됐다는 사실이 기자들이 알아서 전 한국 챔피언 복서 김성준 소매치기로 구속 보도가 되면서 일이 커지게 된 거였었죠. 네. 그러니까 이 담당 검사 입장에서도 또 다시 방면이나 이렇게 해주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소를 했어요. 네. 기소를 했는데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네. 그냥 풀어준 거였었죠. 그렇군요. 이렇게 돼버렸죠. 그 당시 이제 이게 이제 76년이었었는데 76년 이 4월 12일에 이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이제 이 재판부가 이 판결문을 보게 되면은 이 김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엄벌해야지 마땅하지만 이 피고인이 소질 있는 복싱 선수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풀어줬죠. 선처한 거군요. 예. 무기를 선양시켜라. 예. 예.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최영수랑 같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끌려갔다가 구속된 지 66일 만에 풀려나오게 됐거든요. 네. 그가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검사겠죠? 김진세 검사였습니다. 네. 검사한테 편지를 남기고 오죠. 예. 그 편지의 내용은 이 검사님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링 위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날까지 묵묵히 운동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그 길만이 속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샌드백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스로서의 인생이 열리게 된 것이었죠. 그렇군요.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검사한테 이 구속에서 풀려나가지고 검사한테 그 사죄 편지를 쓴 지 2년 만에 드디어 세계 챔피언전에 나서게 됩니다. 네. 이 WBC 라이트 플라이급의 챔피언이었던 이 태국의 네트로이 보라싱이었었거든요. 보라싱 많이 들어봤어요. 보라싱 많이 그 권투 좋아하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죠. 이름도 예. 근데 라이트 플라이급이면은 가장 경량급이죠. 경량급 아닙니까? 최경량급. 네. 예. 40kg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48kg 미만이니까 49kg 미만 정도 네. 됩니다. 이 보라싱에게 도전했는데 초반에 예.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예. 근데 이 김성준이라는 이 복서가 자신의 그 인생처럼 복싱 스타일도 그대로 이 자신의 인생이 배워 나왔거든요. 네. 뭐냐면 이 친구가 보면은 이 복서로서의 타고난 재질이 없어요. 아. 빠르지도 않아요. 그래요? 주먹이 세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투혼, 투혼. 네. 맷집. 네. 그러니까 신나게 두들겨 맞아도 도망치지 않고 계속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맞으면서. 그래서 상대방이 체력이 다했을 때에 그 펀치 하나로 이기게 되는. 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기가 끝날 때 보면은 다른 선수들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김성준만큼은 언제나 경기가 끝나면 얼굴이 다 피투성이가 돼 있었었죠. 잡초 같은 예. 그 잘생긴 얼굴이 예. 잘생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만큼 그렇게 그렇죠. 잡초 같은 근성으로. 그래서 네. 이 보라싱하고 싸울 때도 초반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다가 끝까지 들어가가지고 3라운드에서 이 카운트 펀치 어퍼컷으로 명주시켜가지고 KO로 보내고 세계 챔피언의 등극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세계 챔피언이 되고 난 다음에 이미 한국 챔피언 시절에 소매치기로 검거된 바가 있기 때문에 소매치기 출신이라는 게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본인은 이 세계 챔피언이 되고 난 뒤에 기자들이 자꾸 소매치기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에 좀 마음이 좀 굉장히 불편했었나 봐요. 그렇겠죠. 불편해가지고 나를 뭐 이렇게 영웅으로 만들지도 말고 어두웠던 과거 얘기 자꾸 들추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항상 부탁을 했었었고요. 또 건방지지만 내 마지막 꿈은 이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좀 희망이 돼주고 싶은 게 내 마지막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세계 챔피언으로 장수하지는 못하고 네. 타이틀을 다시 이제 타이틀 매치에서 패해가지고 결국에 은퇴를 하게 됐는데 네. 워낙 그의 그 복싱 스타일이 많이 맞으면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은퇴한 이후에 그 충격이 네. 누적이 돼가지고 실어증에 걸리게 돼서 앓기도 했었고요. 첫 결혼에 실패를 했었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가족들이 많이 뭐한다 돈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많이 낭비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어증이 오고 첫 결혼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게 지금 마포구 도화동 있죠. 네. 거기에 지금도 제가 있는 걸로 봤는데 고려 아카데미 텔이라고 오피스 있습니다. 예, 있죠. 공동역에서 아현역 가다가 오른쪽에 있어요. 거기에서 지하에다가 링이라는 일식집을 마지막으로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링이라는 일식집도 첫 결혼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좋아하는 마음이 맞는 여자가 생겨서 둘이서 이제 동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희망을 안고서 그 링이라는 일식집을 시작을 했는데 예. 또 부도가 나게 됐죠. 아이고. 실패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부도 나고 그 여인과도 헤어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됐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89년 2월달 찬바람이 쌩쌩 불 때 남대문의 어느 그 빌딩 옥상 6층짜리 빌딩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해가지고 안타깝게 이제 생을 마감을 했죠. 아, 예. 그랬는데 그가 자살하고 난 뒤에 그 빌딩 옥상에서 점퍼를 벗고서 뛰어내렸는데 네. 이 점퍼 안쪽에 이 유서가 네. 있었거든요. 그 유서 내용이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보잘것없고 가련하고 못 배운 놈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오직 나는 마지막 사랑을 나의 생명보다 사랑했다. 이렇게 이 유언을 남겼는데 보니까 이 김성준이라는 이 복서도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잘것도 없고 못 배웠지만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이 복싱이라는 꿈을 안고서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불운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성장사를 봐가지고 자신이 기대했던 것들은 기대고 사랑을 찾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고 화목한 가정도 이루고 싶었었고 이런 또 소박한 꿈도 갖고 있었었는데 그것을 마지막 그 여인에게 기대를 했었었는데 그것조차도 부질없이 되버려가지고 가는 마당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기가 마음에 두었던 여인한테 뭐 이런 얘기를 좀 고백을 했다라고 느껴지죠. 예. 결국은 주먹 하나로 세계를 평정하게 됐었습니다만 결국은 그 사랑, 그 간절한 사랑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예. 그 세상을 놓게 되는 그런 스토리였거든요. 70년대에
가장 상징적인 불우한 출신의 주먹 하나로 배고픔을 이기면서 성장했지만 80년대 끝자락에 스스로 생을 버려야 했던 비운의 예. 복서 얘기. 그전에는 사전 5기 끝에 결국은 여유로운 만년을 보내고 있는 장년을 보내고 있는 홍수환 소재에 대한 얘기. 오늘 두 가지 의미 깊은 얘기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스포츠당 축구 얘기로 시작해서 권투 얘기로 끝났습니다. 사람답게님 오셨고요. 오케마리님도 오셨습니다. 다크 진사님도 오셨고. 그래요. 지금 교황께서는 출국을 하셨겠죠? 네. 이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고 유족들께서는 교황에게 호소를 했죠. 이 무슨 창피냐라고 유가족을 탓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죠.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겁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나라 체제가,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정치권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우리죠. 예, 유민 아빠 35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을 단식을 막게 하려면은 이분에게 읍수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옆에서 싸워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단식을 풀 수 있는 특별법에 제정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분이 단식을 풀 수 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맨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